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비판과 대안 TV 비판과 대안. 예, 이건 저희들 그 UNI 국제수호 시민연대의 그 이니셜입니다. UNI. 예, 여기서 이진곤의 종횡무진 코너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그 주제는요. 민주연구원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띵크탱크라는 민주연구원이 참 황당한 일을 했어요. 예? 이게 황당한 선거 총선 전략을 세웠는데 여기 대해서 서성교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예,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 교수께서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민주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민주연구원에서 30일 날 128명의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로 문건을 보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일본의 그 한일 갈등에 대한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론 동향 보고서. 이거를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그 기사 읽어보셨죠? 예. 네, 읽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원본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제목이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이라는 자료입니다. 어떤 그 민간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보고서를 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에게 전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한일 갈등이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니까 이걸 계속해서 몰고 가고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반일 감정이 일본과 수출 규제에 대해서 국민들 반대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걸 계속 홍보해야 된다. 예. 그런 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또 두 번째 꼭지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보고서가 어쨌든 간에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민주연구원이 정책연구는 제대로 안 하고 한일 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결국은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 이익이 훼손되는 것으로 이 민주연구원이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상반된 그런 입장, 그런 시각, 그런 주장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8.6%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요게 또 문제는 이게 그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여기서 KSOI 여기서 자기들 자료로 축적해 나가는 그런 자료, 그 비공개로 이제 되게 여론조사를 하면서 한 설문 2개 주면 자기들이 그 연구용으로 한 2개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를 민주연구원에서, 그것도 공당의 연구원에서, 그것도 민주자가 붙었잖아요. 거기서 빼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국회 소속 의원들 전원한테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건 보니까 역시 민주당 정부 여당이 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면 선거에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예, 원래 민주연구원에서도 여론조사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간 여론조사 기구가 했던 여론조사를, 이건 사실은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거거든요. 그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상당히 비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다가 이거를 여론조사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느냐, 사전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예. 근데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절취해서 도용한 것은 국가 보증을 받고 있는 이게 공당의 정책연구소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이러면 그것은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여의도 연구원이죠. 요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 기능, 이게 뭐냐면 총선 대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총선 전략을 세운 데 아닙니까?
저 우리 서 교수도 옛날에 그 여의도 연구원에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세우는 데인데 여기 총선 전략을 세우는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 중심 기구가 뭐 사람 연구는 안 하고, 우리 그 국가를 어떻게 해야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총선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돼 이런 연구는 안 하고 나뭐 연구에는 싹 빼와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온지도 모른다면서요. 예. 사실은 이게 그 민주연구원은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정당법 38조에 보면은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은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정책 연구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28조에 보면은 정당은 국고 보조금 중에서 30%를 정책 연구소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2분기 민주당 정부 그 국가 보조금이 약 한 34억인데 1년으로 다 따지면은 이게 한 140쯤 되거든요. 그러면 연구소에 들어가는 돈이 한 45억에서 50억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또 우리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게 공공성이 있고 도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총선 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이거는 상당히 원래 그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목적에 상당히 어긋나고요. 민주연구원이 원래는 민주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중심으로 연구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인가 한 뭐 2년 전에 정책이라는 자를 빼고요. 민주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뭐 한다는 겁니까?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투쟁과 전략과 모든 것을 총망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의 복심, 제일 실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양정철 씨가 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적은 뻔합니다. 내년 총선 어떻게 이길 거냐, 다음 대선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정치와 선거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들이 엉뚱하게 쓰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근데 뭐 그거야 또 뭐 총선을 위해서 전략을 짜는데 서도 되는데 정책을 그러니까 그 정책이 건전한 정책이라면 그것이 만약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한테 제시할 그런 정책이라도 이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묘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다 이런 이야기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 안 쓰고 남 연구 실적을, 남 조사 실적을 그냥 슬쩍 빼와가지고 자기들 써먹고, 그럼 이제 연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뭐 하냐, 대충 짐작컨대 뻔하죠. 뭐, 거기다가 직원은 많이 갖다 넣어놓고, 그 직원을 거기다 넣는 거 아니지. 당에서 일하도록 해놓고 여기서 직원 월급은 여기서 주는 아마 그런 식으로 뭐, 이 국민의 돈을 국고 보조금을 슬쩍 쓰면서, 실적을 내야 되니까. 실적을 내야 되니까 나무연구소, 아니 근데 그게요, 한국 그 사회 여론연구소 여기서 말하는 게 또 기가 막히는 게 그 민주연구원하고 우리 협력 관계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의뢰한 것도 아니고 그 협력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전혀 다른 그런 기관들끼리 그 조사 그 결과가 이쪽으로 왔다는 것은 이쪽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훔쳐 왔다는 건데 양정철 그 사람은 현 정권의 뭐 실세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권의 실세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잘 아십니까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뭐 여러 번 만난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2년경에 문재인 그때 이제 씨를 설득해가지고 총선에 출마하고 대선에 출마하도록 하면서 뒤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무현 정부 때 홍보기획 비서관을 했죠. 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서 했는데 2012년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오늘날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실세, 복심이다. 이래서 초기에는 본인이 내가 감옥 갈 일이 있느냐, 나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뉴질랜드, 뭐 일본, 미국을 떠돌다가 이제 최근에 귀국을 해서 4월 달에 민주연구원의 원장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아마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 치르고 나면은 이제 임기 후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레임덕이고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레임덕을 잘 막고 차기 정권 창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미션을 부여받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부원장이 5명인데 그 중에서 최근에 백원우 전 국회의원이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이라는 것은 저도 청와대에서 봐서 알지만은 모든 민간에 대한 정보죠. 뭐 기업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또 사람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보 동향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인입돼가는 사람이 이철희 의원입니다.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전략통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런 두 사람을 양정철 원장 밑에다가 부원장으로 포진시켰다. 이거는 다음 총선을 위한 중요한 브레인 역할, 플랫폼으로 하겠다. 이걸 명백히 드러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세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선이 이 현 정권에 있어서는 총선이 정말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이 정권이 엄청스러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뭐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거기다가 가장 믿을 만한 양정철 지금 원장을 거기다 이제 꽂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세쯤 되면 실세같이 행동해야지. 실세가 무슨 남 연구 자료나 슬쩍 갖고 오면 야단쳐가지고 어디 이런 걸 갖고 오냐고 당장 갖다 주라고 우리가 연구해야 이래야 될 텐데 그걸 아니 그리고 명색이 128명의 소속 의원 전원한테 보내는 그런 문건을 원장이 보지도 않고 보내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런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방식에는 그 다음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무슨 문책했다 경고했다든지. 아니 그 연구원은 그냥 아무나 그냥 문건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되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연구원에서는 이제 연구원이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뭐 부원장, 원장 해가지고 다 보고서를 오케이를 받고 이제 정식 보고서로 채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문건을 보면은 정식으로 민주연구원 2019년 7월 30일 날짜도 적혀 있고요. 위에 보면은 대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원장이 다 본인이 사인했다라고 서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 이거는 민주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었다. 이런 식으로 폄하시키고 꼬르 자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책임자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KSOI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거기서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적으로 고발하게 되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니들이 어쩔 건데 감히 니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했겠지 마음껏 예.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검토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남구 훔쳐와서 검토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아예 그거는 내보낼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 민주연구원이 그렇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도덕성이 그 모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금 가장 의아스러워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 친일 프레임 이걸 가지고 야당과 그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자기들이 반일 프레임 자기들은 무슨 지금 와서 갑자기 반일 투사가 됐느냐 이래가지고 이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지고 총선까지만 가자 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혹시 이런 전략입니까? 명백하게 그런 전략 목적 이런 게 있다고 보이죠. 만약에 이게 그런 의도가 없다면은 이런 보고서 자체를 작성은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 간의 이게 무역 그다음 경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권의 정책 연구소면은 이 지금 현상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해법을 갖고 와야 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외교적인 해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럼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사를 파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인들이 일본을 가서 일본 경제인들을 만나가지고 호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해가지고 제3자를 통한 해결 방법이 좋은 건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방식을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래 정당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뭐 서 교수 기억하시겠지만 전번에 30대 그 기업 대기업들 총수들하고 무슨 뭐 CEO들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 우리 단기 대책으로서는 단기 수입선 다변화해야 되고 국내 생산은 늘려야 되고 해외 무슨 원천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고 그게 단기 대책이라고 그때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참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그런 데 대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감정을 슬쩍 건드려가지고 이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가자.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성공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지금 보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뭐 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일 전면전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정부 여당이 벌써부터 총선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밀고 나가겠다. 거기에 대통령이 지금 진두지휘한다. 이게 뚜렷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서 교수 여기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 교수 입장은? 예, 뭐 목적은 뻔한 거죠.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또 여권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국민이 죽든지 살든지 그래. 자기들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장하겠다. 예. 그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저희가 뭐 공부할 때 보면은 이게 좌파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5번째가 정치적인 헤게모니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상대방을 죽이든 살리든 경제가 망하든 국제적으로 외교가 고립되든 국민이 못 살든 자기들은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계속해서 혁명을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이제 5번째 강령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지금 이 현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386 세대들도 물론 경제도 잘 되고 외교도 잘 되고 국민들이 행복해가지고 정권을 다시 또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사실상 경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외교관계 안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은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 예. 그게 명백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 미국에 갔으면은 예. 거기서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속된 말로 해가지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 한일 문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건 국제 관리도 어긋나지 않느냐?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걸 좀 중재를 해달라.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일본과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 이렇게 뭔가 이게 중재를 요청하러 갔으면은 진정한 아주 막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한국에 와서는 뭐 미국이 다 나서가지고 도와주기로 했다는데 미국이 도와줬습니까? 폼페이오가 지금 ARF에 가가지고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주고 너네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게 뻔히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한일 간의 이 문제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쭉 연결되어 오고 사실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계속해서 일본이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는 길이 예상을 행로가 보이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턴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운전대를 잡고 길이 없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낭떠러지로 가는 것 아니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늘 딱 한 말이 뭐냐면 이제는 지지 않는다. 이제는 지지 않으면 언제나 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임진왜란때 졌다. 그 다음 한말에 졌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제는 지지 않는다. 아니 그런 말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런 말 한다는 것은 이 국민의 반일 감정을 최고도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반일 감정을. 그렇게 하면 대통령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이길 수도 있는데 이길 동안에 양측이 다 피해를 보겠죠. 그럼 그 피해를 볼 때 어느 쪽이 더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정말 한심한데 마무리로 우리 서 교수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또 여당에 대해서 또 이 이게 뭐예요? 민주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좀 따끔하게 뭐 일침을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딱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손자병법에서 전쟁 승리의 기본은
지피지기입니다. 그렇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정부는 지금 상대방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과 우리 국력이 GDP는 지금 한 3배 정도 좀 차이 나고 이제 그렇죠. 인구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기 예.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한 6대 1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황구신보 음. 중국 신문에 손자병법 이야기를 하면서 음. 공격을 하려면은 5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이 5배 이상의 전력이 있고요. 약자가 전쟁을 해서 지키다 보면은 포로가 돼가서 나중에 다 결국은 잡혀서 죽는다 이런 예.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싫든 좋든 물론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의 그 대법원 판결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경제 보복 조치하는 것은 굉장히 취조라고 나쁜 겁니다. 예. 이는 반드시 규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능 예정 통로를 알고 있는 것을 대통령과 정부가 그대로 계속해서 국민을 선동하면서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것 자체는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국고 45억씩 받는 민주연구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지도 않고 선전선동하기 위해 가지고 또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 감정 몰이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망국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서 교수님 말씀이 저도 똑같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붙일 건 없고요. 오늘 종횡무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